그래서 오늘 다행히 어쨌든 그 강의 내용이 좀 짧아요, 다른 때보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일인데 집중해서 빠르게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일단 여러분들 출석 올려주시고요. 출석은 따로 부르지 않고 여러분들 채팅방에 올려주신 목록으로 이따가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학생이 뭔가 것 같은데. 웹엑스가 오류가 더 접속이 안 되는 학생이 있다고 하네요. 글쎄, 어떻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잠시만. 들어왔나? 양태경 학생. 저 접속에 문제가 학생들이 있을까요? 이건 좀 보면은 대부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제가 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일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주제가 이제 Equilibrium and Human Movement라는 주제가 되겠고요.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참? 한 명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개념이 인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있을 우리 상체, 하체에 대한 어떤 생체 역학에 대한 분석에 대한 조금 전체적인 토탈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인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운동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토크라는 방식입니다. 토크는 지금까지 많이 설명이 됐었죠. 이제 회전에 대한 force의 개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force가 일반적으로 리니어하게 작용을 하면 모든 작용점에 대해서 다 동일한 force가 가해지는데 회전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force가 가해졌을 때 발생되는 움직임이나 그 force의 효과가 그 길이 우리가 가해지는 힘의 작용점이 회전의 고정축에서부터 엑시스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수직 거리 D에 비례해서 이제 포스가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이제 토크라고 하고 이 토크는 그래서 가해지는 포스의 모멘트 암이라고 하는 T의 곱으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T는 FD라고 지금까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모멘트 암이 이제 엑시스 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한 거리 D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 거리 D는 힘의 작용점이 여기에 이렇게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힘이 작용하는 이 포스의 라인을 연장선으로 해서 이 엑시스에서부터 수선축을 그렸을 때에 나타나는 이 수직거리 D를 우리가 모멘트 암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force의 라인을 연장선으로 이렇게 쭉 그리셔서 엑시스로부터의 축을 가장 가까운 수직거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이 가해지는 위치가 중요하지만 그 위치로부터 얼마만큼 이제 엑시스로부터의 수직거리를 항상 염두에 두셔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이 거리 D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암 자체에 대해서 이 force가 가해지는 force의 크기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가해지는 force의 힘만을 가지고 이 힘 자체가 이 사인 세타인가요? 세타가 가해지면 이 세타가 있으면 수직거리면 이제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의 곱으로 해서 F 자체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D 자체를 실제 거리 D보다 이제 짧게 온 것 자체가 세타로 쳤을 때에 이것도 마찬가지 D에 대해서 사인 세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타니까 이렇게 곱하면 D 사인 세타 곱하기 D 형태로 이 D 자체가 짧아지는 게 요 모멘트 암이죠, 그렇죠? 그래서 T는 이제 세타가 여기를 잡는지 여기 잡는지에 따라 사실은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보통은 가해지는 축과 암과의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F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F 자체를 이렇게 사인 세타로 해서 아까 force를 수직한 방향으로 해서 불력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는 F의 D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서 사인 세타를 어디에 곱하냐에 따라서 이제 수직으로 잡아주는 거를 이제 거리로 잡아줄 수도 있고 저 force에 대해서 거리를 수직으로 잡아줄 수도 있고 반대로 모멘트 암에 대해서 가해주는 힘의 수직 방향을 불력으로 해서 이 힘이 아니고 이 수직 방향의 force로만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모멘트 암에 대해서만 수직 거리를 잡는 게 아니고 force를 불력으로 해서 D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force를 이렇게 수직으로 잡아서 수직한 force를 곱을 해서 F 사인 세타 형태로 우리가 잡아줄 수도 있고 또는 거리를 D를 사인 세타로 해서 수직 거리로 모멘트 암을 계산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크를 우리가 이제 force와 모멘트 암의 곱으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force가 작용하는 작용점이 요 엑시스에 작용을 했다. 그러면 엑시스로부터 force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냐면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엑시스에 우리가 힘을 가해주면 토크는 제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문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이나 이제 이런데 문이 있죠.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이렇게 문을 손잡이가 보통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문을 여는데 힘을 여기다 가한다고 쳐보세요. 이쪽 그 이제 문이 돌아가는 문이 돌아가는 이 축에다가 직접 힘을 가한다고 하면 문이 돌아가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D가 0이 되면서 이때 토크는 0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이제 우리 인체에서 우리 팔꿈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크를 이제 계산해 보시면 토크는 이제 조인트 센터로부터 이제 머슬이 어태치된 우리가 보통 이제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인설션이라고 그랬죠. 인설션이 있는 곳까지의 수직거리 D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포스가 이렇게 90도로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인설션된 거리까지가 바로 모멘트 암이 되는데, 이 팔의 각도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이 포스가 작용하는 이 머슬의 각도가 바뀌죠. 이게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포스가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각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멘트 암으로부터 세타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모멘트 암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팔이 이렇게 과하게 꺾여 이렇게 접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모멘트 암과 이 엑시스까지의 수직거리가 이렇게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90도일 때가 이 모멘트 암은 최대가 되고요. 모멘트 암이 이 각도 세타가 90도일 때 이 모멘트 암 D는 이제 맥시멈이 되고 바로 이 실제 거리가 됩니다. 인설션까지의 거리. 근데 만약에 이 각도가 90도가 보다 작거나 반대로 커진다고 하면 모멘트 암은 이렇게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힘을 주거나 할 때는 이 팔의 각도가 90도를 유지할 때가 가장 큰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토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죠. 그래서 머슬이 조인트에 토크를 만들어낼 때 모멘텀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힘은 더 많이 들겠죠. 어떤 물체를 우리가 들어 올린다고 할 때 90도일 때 가장 적은 힘이 들고 90도보다 이렇게 더 줄어들거나 더 늘어나게 되면 그 무게를 유지하기 위한 그 포스의 이 힘 자체가 늘어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D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힘을 이제 지지하고 있는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머슬 포스가 이제 증가해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토크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문이라고 할게 문이 있고 여기가 뭐 고정점 엑시스 로테이션 엑시스라고 할 때 내가 여기를 가운데를 이렇게 힘을 이렇게 수직으로 밀게 되면 실제 토크는 바로 요 수직거리 D와 F의 그냥 곱이 되겠죠. 그래서 돌아가는 방향은 힘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힘을 가하게 되면 이 세타만큼 모멘트 암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서 더 이제 똑같은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더 큰 힘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제 모멘트 암으로 우리가 토크를 계산을 하는 방법. 이거는 모멘트 암을 이 길이를 그대로 작용점의 길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여기서는 2배로 했네요. 이게 절반 요거랑 비교해서 이제 2배인데 어쨌든 여기서 모멘트 암이 요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모멘트 암 곱하기 요 FY 수직의 요 힘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힘의 사인 세타 곱해진 요 크기가 바로 토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예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0도를 가지고 있을 때랑 30도로 이렇게 팔이 각도가 이제 변했을 때 뭐가 바뀌냐면 이 모멘트 암 자체가 이 D이고 얘는 D의 사인 세타 형태로 힘이 가해질 때의 수직거리 에서부터의 수직거리가 요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요 길이가 바로 D 모멘트 암의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계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 원래 여기의 길이는 D고요, 여기 D가 D고 여기가 뭐냐면 D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 사인 세타면 이게 빗변이고 이렇게 되겠죠. 요 길이 그렇죠? 이게 여기가 60도, 여기는 60도로 계산해요. 사인 60도로 계산해서 D 사인 60도가
모멘트 암 요 길이가 되겠습니다. C 곱하기 W가 토크의 힘이 되도록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토크가 만들어내는 힘이 결국은 이제 이런 여러 개의 토크가 동시에 작용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토크의 힘의 썸을 벡터 형태로 우리가 합치게 되는데 이 토크의 힘을 우리가 합치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조정 경기에 해당되는 이제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각각의 노가 있고 각 노마다 같은 이제 포스가 가해진다고 가정을 할 때 동일한 포스가 가해진다고 할 때 전체적인 토크의 힘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이 뱃머리로부터 이 가해지는 요 노의 이 방향이 그쵸 이쪽이 아니고 지금 여기 파란색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가해서 노를 져서 앞으로 가는데 이 노에 각각에 걸리는 토크의 힘은 이 뱃머리를 이 앞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고정축이 바로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를 고정축을 했을 때의 모멘트 암의 수직거리는 각각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이제 토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F 곱하기 각각의 D 거리만큼 이제 힘을 가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밸런스가 지금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밸런스와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밸런스가 서로 동등해야 이 전체의 힘이 앞으로 이제 향하는 똑바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전체의 그 밸런스를 맞출 때 우리가 이 각각의 F가 동일하다고 치면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토크는 F의 D1 더하기 D2가 될 것이고 반대편에서 만들어지는 토크는 F의 D3 더하기 D4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F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똑바로 앞으로 가려면 이 조정을 하는 선수들이 앉는 요 배치 자체가 왼쪽과 오른쪽의 이 D의 합이 동일해야만 왼쪽 오른쪽이 밸런스를 맞춰서 전진하는 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배가 이제 틀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까지 제대로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양쪽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 D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조정의 이 위치를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D1과 D2, 그다음에 D3와 D4가 동일하도록 이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번갈아 가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전체의 길이도 결국은 이제 계산을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이 비율이 동일하도록 양쪽이 동일하도록 앉는 자리를 잘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원리가 될 것이고 이때의 가정은 이제 모든 F가 동일하다는 가정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선수들마다 이제 노를 젓는 힘, 이제 근력이 서로 조금 달라진다 하면 그 근력에 맞게끔 이 D도 또 조정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규칙이 정해지는 건 아니고 이제 노를 젓는 사람들의 근력이나 이런 거를 또 고려를 해서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고려를 해서 밸런스 있는 그런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 그림은 이제 F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토크와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토크와 관련된 이제 역학적 부분인데 우리가 커플 토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커플 토크는 회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이제 하나의 회전이 이쪽에서 힘을 가하고 이쪽에서 힘을 가하는
양쪽에서 두 개의 동일한 힘이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했을 때 회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동일한 힘의 포스가 가해졌을 때 만들어지는 요 하나의 오브젝트에 발생되는 회전력은 힘이 동시에 양쪽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행한 F가 양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서로 캔슬아웃이 돼서 F는 이 지점에 작용하는 F는 0이 됩니다. 합이. 그렇죠? 벡터의 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회전하는 오브젝트에 있어서는 이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양쪽으로 동일한 거리 D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양쪽으로 F란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지는 토크의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겠죠. 그렇죠?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실제 가해지는 힘은 반대 방향의 힘이지만 리니어한 방향으로는 이제 우리가 토크의 방향으로는 동일한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힘이 두 배의 힘으로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FD 더하기 FD의 형태의 양쪽으로 힘이 토크가 양쪽에서 가해지는 힘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FD에 이제 이런 힘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자체의 오브젝트에 가해질 때 이쪽에서 힘을 가할 때에 엑시스는 이쪽 끝이 되고 이쪽에서 힘을 가할 때의 엑시스 끝은 이쪽이 돼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D가 아니고 이 힘이 가해지는 두 개의 지점을 D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커플 토크의 경우에 전체에 만들어지는 힘의 크기는 E 곱하기 F의 D의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의 센터 한쪽에서 힘을 가했을 때에 만들어지는 이 거리보다 여기가 이제 무게 중심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힘을 가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리 D가 아니고 이거보다 이제 양쪽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요 전체의 거리 D에 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토크가 가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댄서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댄스의 두 개의 발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제 오브젝트의 몸이 이렇게 있는 거죠. 몸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데 이 거리 D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모멘텀이 커지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회전을 더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발이 좁은 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발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랑 기본적으로 두 발로 회전하는 거랑 이쪽이 훨씬 더 큰 토크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똑같은 회전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적은 힘을 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동일한 속도로 회전을 만들어낼 때 포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회전 속도를 만들 때 F가 거리가 짧기 때문에 더 힘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 이거보다는 이제 F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 발로 뛸 때보다 두 발이 이제 D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발을 기준으로 이제 D를 잡아준 거고 한 발을 두 개의 발의 거리가 D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F가 줄어든다. 그리고 보폭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F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커플 토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동일한 힘이 가해질 때 반대 방향으로 가해질 때 그 포스가 가해지는 지점 사이의 거리가 모멘트 암이 된다라는 점을 여기서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인트 토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조인트 토크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이 계산을 할 부분이 바로 이 조인트 토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토크의 경우에는 우리 인체에서의 이제 토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팔꿈치에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머슬의 텐션과 머슬의 모멘트 암이 만들어내는
토크를 우리가 이제 조인트 토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체 역학에서 우리 인체에서 우리가 머슬이 작용을 해서 실제 이제 운동이 일어날 때의 그 조인트에서의 토크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안타고니스트의 이제 텐션은 보통 우리가 아고니스트가 만들어내는 토크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겠죠,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애고니스트가 수축을 일어나면 반대쪽의 안타고니스트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늘어나는 형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타고니스트의 역할은 조인트에서 발생되는 움직임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가 제어를 할 때 안타고니스트의 머슬의 포스가 더 이렇게 강하게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고니스트의 역할은 조인트에서의 움직임의 속도 그리고 스테빌리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텐션이 발생을 한다. 라는 개념. 그리고 조인트에서 토크가 만들어지는 토크가 앵귤러 벨로시티와 사인이 같을 때 둘 다 이제 시계 방향으로 예를 들면 앵귤러 벨로시티 자체와 조인트 토크가 같은 방향으로 힘이 발생을 할 때를 우리가 컨센트릭 토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축하면서 발생되면 우리가 운동의 방향과 운동의 속도가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제 일어나겠죠. 근데 만약에 조인트 토크와 앵귤러 벨로시티의 방향이 이제 반대 방향일 때를 이제 익센트릭 토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팔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펴지는 방향으로 이제 토크가 이제 발생을 이제 그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래서 앵귤러 벨로시티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데 머슬 자체는 이제 늘어나고는 있지만 토크 자체는 당겨주는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익센트릭한 토크의 경우에는 실제 움직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토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앵귤러 벨로시티와 조인트 토크가 서로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 각 부위 조인트마다 힙, 니, 앵클에 이제 앵귤러 벨로시티와 이제 토크를 측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리에서 이제 이렇게 뛰어가는 이런 모양, 그래서 이 하얀색의 다리의 모양이 변화하면서 발생되는 힙 조인트에서의 토크, 이쪽이 토크, 이쪽이 이제 각속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에서의 토크와 각속도, 그 다음에 앵클에서의 토크와 각속도를 비교해 보면 이 구간을 보시면 각속도와 이 토크가 서로 이제 같은 방향, 같은 이제 사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플러스죠, 플러스, 둘 다 플러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두 개가 같은 사인이에요. 그러면 두 개는 뭐다? 바로 컨센트릭 토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은 이쪽에서 만들어내는 토크와 각속도가 서로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로 두 개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다? 바로 엑센트릭 토크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구간에는 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까지 다 마이너스의 부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다? 바로 이것도 콘센트릭으로 바뀌게 됩니다. 콘센트릭 토크. 그 다음에 좀 여기 이 구간을 잘 보시면 이 구간은 다시 엑센트릭한 토크가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위에 다리의 움직임과 여러분들이 결부해 보시면 힙, 니, 앵클에서 각각 어느 부분에서 이제 그 조인트가 컨센트릭한 토크를 만들어내는지 엑센트릭한 토크를 만들어내는지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된 토크와 앵귤러 벨로시티의 사인과 각각이 만들어내는 토크의 종류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힙, 니, 그 다음에 앵클의 이 토크가 결국은 어떤 우리 몸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힘, 파워와 연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인트 토크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실제 이제 그 걸리는 로드, 이제 amount of resistance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그 물건의 무게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이클링을 할 때 이제 페달에 이제 걸리는 만약에 언덕길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로드가 훨씬 커지겠죠. 그걸 이제 레지스턴스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가해야 되는 무게가 더 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커지면 조인트 토크도 더 커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움직임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려면 조인트 토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려면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조인트 토크와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축은 이제 RPM, 이제 사이클링 할 때의 속도가 되겠고, 그 속도가 증가할 때 우리가 사이클을 더 빨리 이렇게 빠르게 돌리는 분당 돌아가는 로테이션의 횟수를 이제 RPM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퀴를 더 빨리 돌릴 때 힙과 니와 앵클에 걸리는 모멘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빠르게 점점 좀 더 이제 RPM이 적을 때와 이제 증가할 때에 힙과 니와 앵클에 걸리는 모멘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는데, 앵클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를수록 별로 변화가 오히려 더 모멘트가 더 적어지고, 빠르게 돌릴수록 어디에 힘이 점점 가해지냐면 힙 조인트에 더 힘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하게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힙 자체에서 이제 큰 이 덱틸부에 있는 이 허벅지와 같은 이쪽에 머슬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근육에서의 머슬이 조인트의 토크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의 이제 레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까지는 이제 우리 토크와 우리 인체의 어떤 관계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배웠던 이제 레버라는 개념. 이제 레버라는 개념이 뭐냐면 결국은 토크를 기구화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레버, 지렛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렛대 자체가 바로 이 토크를 이용한 기구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인체에서의 이제 레버 시스템은 우리 뼈가 있으면 이제 뼈에 회전축이 있고 머슬이 작용하는 위치는 회전의 이 엑시스와 이제 무게가 걸리는 로드가 걸리는 이 끝에 걸리는 로드 사이에 우리가 포스가 작용하기 때문에 3종질에 해당이 되죠. 3종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힘의 이득은 항상 1보다 작습니다. 실제에 우리가 그 물건을 드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런 이제 3종질의 경우에는 이제 움직임을 더 크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그래프죠. 그걸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면 이런 포스가 가해지는 방향에 따라서 벡터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어느 쪽 방향이 바뀌냐면 이 레버가 있는 이 암이 있는 방향의 포스의 방향이 안쪽으로 가해지느냐 바깥으로 이제 디스로케이팅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요 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지난번에 이제 배웠습니다. 그렇죠?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힘을 가할 때 포스가 가해지더라도 어떤 움직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3종 지뢰가 되고 이제 2종 지뢰가 이제 된다라고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3종 지뢰죠. 그래서 레지스턴스가 이쪽에 바깥에 걸리고 포스가 이렇게 작용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3종 지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힘이 걸리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럭기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팔의 무게를 유지하면서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어깨를 돌려주는 이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이제 강화하는 머슬이 이쪽 팔목과 이쪽에 머슬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당겨주는 이두박근 바이셉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이쪽에 이제 로드가 걸리는 형태로 이제 운동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이건 이제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런 특수한 움직임의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머슬이 이제 컨센트릭한 움직임을 갖는 게 아니고 이제 점점 늘어나는 익센트릭한 형태의 이제 머슬에 이제 포스가 가해지는 방향이 익센트릭한 포스가 가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제 레버의 역할의 경우에 어느 이제 팔의 앵글에 따라서 이제 모멘트 암 자체가 이제 변화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미케니컬한 어드밴티지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요되는 힘의 크기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MA가 맥시멈이 되는 앵글이 존재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토크의 힘이 이제 가장 크게 발생하는 그 위치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머슬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머슬의 종류에 따라서 이 만들어지는 맥시멈 MA를 만드는 이 앵글이 바뀌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컨센트릭한 우리가 이제 플렉션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머슬이 브라키알리스, 그다음에 바이셉, 그다음에 브라키오 레디알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머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예정이고 이제 우리가 이 이제 팔에서 이 윗부분에 있는 팔 머슬의 종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한 75도에서 90도일 때에 맥시멈 MA를 갖는 앵글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한 이제 딱 90도에 맞춰지지는 않고요. 이제 맥시멈 플렉션 토크의 경우에 각도는 대략 한 80도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90도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살짝 더 이렇게 살짝 당겨주는 좀 더 작은 각에서 이제 맥시멈 플렉션 토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이제 실험치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한 거고 엘보의 앵글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는 MA의 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90도인데 이 90도보다 조금 한 80도 정도에서 최대의 값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MA 자체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이제 머슬에서 작용하는 그런 역학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머슬에서의 이제 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로는 이제 머슬의 길이, 그다음에 영양 관련된 게 이제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 모멘트 암, 그다음에 어태치먼트 앵글, 그다음에 벨로시티, 그다음에 스테이트 오브 트레이닝,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받았냐에 따라서 이제 머슬의 특징이 이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모든 요소가 다 폴스를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각도와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멘트 암 그리고 토크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피트니스에 가시면 이제 운동 기구들이 있죠. 아마 살펴보시면 이렇게 보통 이제 당기는 형태의 이런 식으로 뭔가 당겨주는 이런 운동 기구들이 많고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주는 운동,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거나 당기거나 하는 그런 운동 기구가 많은데, 한번 이제 다음에 가시면 운동 기구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무게추가 있죠. 보통 보면 이렇게 무게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끼우면 여기 이제 무게추가 뭐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바뀌면서 내가 이제 무게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요 뭐라 그러죠? 축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축이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약간 기하학적인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걸 이제 피벗 포인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도르래처럼 이렇게 당겨주게 되는데, 당길 때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무게추가 올라가면서 길이가 이렇게 그러면 센터로부터의 길이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팔의 각도에 따라서 포크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이 길이 자체가 바꿀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 이걸 우리가 캠이라고 해요. 캠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 우리가 이제 기계 공학에 사용하는 그런 캠이라고 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캠이 결국은 모멘트 암을 바꿔주게 되는 거죠. 왜 이게 필요하냐? 우리 머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도에 따라서 이제 만들 수 있는 토크의 크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토크가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머슬에다 힘을 가하게 되면 이 힘을 버틸 수 있는 힘이 90도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80도일 때 최대가 됐다가 이 각도가 바뀌게 되면 내 머슬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 굽혔다 할 때 이 도르래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었다 하면 이 무게가 특정 구간을 지날 때, 특정 각도일 때 너무 과하게 힘이 가해지거나 너무 힘이 적게 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이 머슬이 꾸준하게 힘을, 토크를 만들어내도록 하지 않고 어떤 구간에서는 힘이 덜 들고 어떤 구간에서 힘이 많이 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힘을 계속 유지하게 하려면 우리 팔의 각도에 따라서 이 모멘트 암의 길이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힘이 더 많이 쓸 수 있는 구간에서는 모멘트 암이 짧아져야 되고, 내가 힘을 더 적게 써야 되는 구간에서는 이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짧아졌다가 늘어졌다 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엑센트릭한, 여기가 늘어난 상태에서는 길이가 길어졌다가, 우리가 힘을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8, 90도에서는 가장 짧아졌다가 다시 또 더 당겨서 힘이 더 적게 발현할 때는 또 길이가 더 커지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이제 모양의 축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아이소키네틱 머신이라고 해요. 아이소키네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소라고 하는 거는 같다는 뜻이에요. 등 간격 또는 아무튼 보통 이제 등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키네틱이라고 하면 역학이죠. 등 역학.
머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소키네틱, 힘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머신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캠을 사용을 해서 이런 기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토크와 관련된 그리고 토크를 이용한 네버에 연관된 그런 역학적인 요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토크가 주요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 자, 우리가 이제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딱 멈춰 있는 상태를 뜻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정역합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의 대표적인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net force가 제로가 돼 또는 net torque가 0이 되는 구간을 우리가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해요. 멈춰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외부에서 힘이 안 가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힘이 이제 모션이 생긴다는 건 외부에서 외부에 F가 작용을 하고, F가 작용을 하면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액셀러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속도의 변화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멈춰 있던 게 움직이게 되는 건데, 모션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 A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F가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외부에서 net force, 전체 force가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static equilibrium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가장 이제 이상적인, 우리가 가장 이제 어떤 뭔가 움직임, 운동을 분석을 할 때 딱 멈춰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전체의 역학에 대한 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net force가 0이어야지 움직임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팔을 내가 이렇게 손이 있고 딱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제 뭔가를 이제 여기서 들고 있어. 무거운 역기를 딱 이 상태로 딱 움직이지 않고 딱 멈춰 있는 상태. 이때 이게 작용하는 모든 포스의 합은 0이 됩니다. 힘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포스의 합, 여기서 당겨주는 힘,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무게가 가해지는 힘, 그다음 팔의 무게, 이런 것들이 평행을 이루어서 전체의 힘이 0이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net force가 0. 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배운 토크. 여기서 회전도 발생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토크의 합도 0이 되는 요 상태를 우리가 바로 static equilibrium이라고 씁니다. 요거를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F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직적으로 또는 수평적으로 FV와 FH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F가 0이 되려면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돼요. 왜냐면 두 개는 서로 더해지거나 빼질 수가 없는 관계잖아. 90도이기 때문에 서로 더하거나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가 0이 된다는 거는 수직도 0이 돼야 되고 수평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식을 다 0을 만족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스태틱 이퀄리브리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기말고사까지 모든 힘의 역학관계를 이걸 가정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어떤 이 상태에서의 포스를 구하시오, 또는 이 상태에서의 조인트에 걸리는 포스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나올 텐데 이 식을 가장 기반으로 모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강조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앞에 식에서 뭐만 바뀌냐? 자, 이거를 문제를 풀 수가 있으면 이 뒤에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바뀌냐면 움직임이 이제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이제 포스의 역학관계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 있는 상태에서는 전체의 넷 포스가 0이 되는데 얘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 그러면 얘는 움직임에 대한 가속도가 정의가 되는 거고, 움직임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F의 썸이 0이 되지 않고 이 전체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이 액셀러레이션에 가해지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을 이루지 않고 어떤 외부의 힘이 가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외부의 이 MA가 이 외부에 남는 힘, 외부에 가해지는 이 F의 힘의 크기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넷포스의 전체 합의 MA 또는 I 알파 토크가 이런 형태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썸이 F의 썸이 전체의 합의 어떤 가속도 또는 각가속도를 갖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끝에가 0이 안 되고 어떤 수식으로 MA 또는 I 알파의 식으로 어떤 숫자 또는 어떤 변수 형태로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러한 관계를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앞의 문제보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상황을 표현을 한다면 딱 그 엘리베이터가 딱 멈춰 있는 상태. 그러면 외부의 이제 가속도가 0인 상태죠. 이러한 상태를 이제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고 이제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내려간다든지 뭐 극단적으로 끊어져서 쭉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외부의 가속도가 생겨서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개념.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스태틱 이퀄리브리엄 문제를 풀어야 될지, 어떤 상황에서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을 풀어야 될지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 힘이 가해지지 않아서 가속도가 0이 되면 스태틱 이퀄리브리엄, 그리고 가속도 A가 존재해서 움직임이 발생한다. 그러면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두 식, 요식과 여기 두 식은 여러분들이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지금 배우는 요까지 두 식이 이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의 수식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금방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요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이제 그다음 이제 센터 오브 그래비티는 사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센터 오브 자이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이미 배웠고 여러분들이 아마 프로젝트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 개념은 굉장히 동일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 중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은 모든 방향에서의 무게가 동일하게 작용하는 equally balanced 된 그러한 포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에서는 만들어지는 토크의 합이 이제 0이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힘이 가해진다고 했을 땐 토크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바로 무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크가 발생을 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양쪽의 무게가 이제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토크와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토크가 0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바로 두 개의 무게 중심이 되겠어요. 왼쪽과 오른쪽의 전체의 토크, 만들어지는 토크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가 되겠고, 무게가 달라도 결국은 토크가 같아지면 그 위치에 무게 중심이 발생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이제 무게가 다 위치마다 달라지고 그 무게와 요 길이에 따라서 무게 중심이 바뀐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제 배트, 야구 배트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회전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제 각각의 이제 이너시아를 여러분들이 구하셨을 텐데 그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그때 여러분들 구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무게 중심을 구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는 이제 로테이션의 센터가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물체 자체에서의 로테이션 센터가 이렇게 무게 중심으로 지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는 이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물체의 오브젝트 안에 존재하지 않고 바깥에 존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부메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골프채 같은 경우에도 이 바깥에 무게 중심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이제 기인전 이런 거 보면 무게 중심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죠? 무게 중심을 잡을 때 이 전체에 대한 오브젝트의 무게 중심은 바깥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 세운다고 하면 얘를 이 무게 중심을 지나가는 곳에 지지대를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밸런스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3차원적인 무게 중심은 꼭 무게 중심이 오브젝트 안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게 무게 중심의 특징이 되겠어요. 이 무게 중심은 이제 우리 몸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오브젝트, 사람의 운동의 이제 형태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사람의 무게 중심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의 위치가 각각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weight vector is drawn in a free body diagram. The weight vector at the CG, center of gravity의 무게 벡터가 표현이 된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게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를 표현할 때 무게 중심 위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센터 오브 그래비티의 그 오브젝트를 우리가 대표하는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는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재는 방법이 옛날부터 이제 존재를 했는데 예전에 지금처럼 이제 뭔가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딱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 인체의 무게 중심을 재기 위해서 이런 이제 뭐 널빤지 같은 거 위에서 이렇게 재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체의 그 아나토미컬한 이런 특징을 잡아서 이렇게 무게 중심을 구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재는 기계를 만들었냐면 바로 이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널빤지에 이렇게 눕힌 다음에 그다음에 이쪽에는 여기는 이제 플로어가 있죠. 플로어 그냥 일반 마룻바닥이 되겠고 이쪽에는 이게 저울이 연결된 마룻바닥을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설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르는 힘이 이 저울에 기록이 되도록 이제 기계를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그냥 딱딱한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여기는 용수철이 있어서 이렇게 눌리는 게 되는 거고, 이쪽은 딱딱한 마룻바닥이어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로테이션 오브 엑시스가 돼요. 우리가 회전을 만들어낼 때 엑시스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요 전체에 작용하는 이제 토크의 썸을 계산을 하는데, 이제 사람이 눕구나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발생하겠죠. 사람이 누우면 이게 누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눌러진 상태에서 딱 그대로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이 형성이 됩니다. 움직임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널빤지, 요 위에 사람이 누운 널빤지에 무게가 있을 거고, 이 무게가 만들어내는 토크를 계산을 하면 이 널빤지의 이제 길이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 모양. 그러면 이 널빤지는 전체 길이의 절반에 해당되는 위치, 전체 길이가 L이라고 하면 이 I라고 하면 I의 절반에 해당되는 위치, 그러니까 2분의 1 I 곱하기 이 테이블 보드의 무게 WTB를 곱한 게 이 널판지의 토크가 되겠죠. 그렇죠? 널판지의 토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웠을 때 이 위치로부터 만들어지는 무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토크가 발생하겠죠. 근데 그 토크의 위치는 이 사람의 무게 중심에 해당되는 D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요 D가 바로 무게 중심이 되고, 여기서 W 몸무게는 우리가 이 사람의 몸무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드의 몸무게 알 수 있고, 이 보드의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D만 이제 미지수가 되는 거죠. 이 D만 미지수가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얘만 미지수. 그 다음에 이 RF 곱하기 이 I라고 하는 요거는 바로 여기에 용수철 저울에 이제 저울에서 바로 측정되는 전체 무게가 바로 이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합의 크기가 바로 얘가 되고, 이거 더하기 이 양쪽에 있는 이 보드와 사람의 몸무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토크를 전체를 썸을 하게 되면 이제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에 의해서 전체 합이 0이 된다. 이거에 의해서 D만 남기고 다 이렇게 이항을 시켜서 계산을 하시면 이 사람의 무게중심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에 의해서 저울로 우리가 사람의 무게중심 거리 D를 구할 수가 있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초기에 이제 우리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사람의 무게중심을 구할 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눕히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생겼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오브젝트를 다 일일이 나눠서 우리가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각각의 질량을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퍼암을 따로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래쪽 팔, 그 다음에 이제 손,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인체에 대한 지난번에 센터 오브 자이레이션 우리가 구하려고 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너시아를 계산하고 하는 그런 그 모델링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팔의 모델링, 손의 모델링을 각각 한 다음에 각각의 무게와 각각의 좌표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좌표를 이렇게 XY 계산을 해서 무게 중심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 중심을 어떻게 구하냐? 이 X 좌표와 해당되는 무게,
x좌표 곱하기 해당되는 무게. 예를 들면 이쪽 팔에 x좌표는 3이죠. 3. 그래서 3 곱하기 요거의 무게는 예를 들면 0.45. 어퍼함은 0.45야. 더하기 요거의 x좌표는 지금 5 곱하기 호함은 0.43 플러스 그다음에 요 8, 손의 x좌표는 7이겠지. 이건 좀 다르게 나왔는데 얘는 너무 8인데 7로 돼. 그냥 7로 합시다. 여기 7이라고 하잖아요. 7 곱하기 0.16 이렇게 해서 다 더하시면 각 루트와 무게가 나왔죠. 이게 뭐랑 같냐면 전체의 x좌표의 무게 중심이 전체의 점. 그래서 0.45, 0.43, 0.11을 다 더하면 이제 1이 나왔고 그래서 전체 무게 이거는 각각의 무게의 x좌표를 곱해서 나눠주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소수점이 아니고 몇 킬로그램이 있겠지. 그런데 이게 퍼센트, 전체 홀바디의 몸무게를 보면 홀바디는 팔 전체에 대한 무게를 각 부분별 비율을 이렇게 표시해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x는 이걸 다 그렇게 곱하시면 4.34의 이 전체 팔의 무게 중심을 마찬가지로 y에 대한 무게 중심 y좌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무게의 y좌표를 곱해서 더한 다음에 전체의 무게를 나눠주시면 이렇게 y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무게 중심은 x와 y에 대해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지금 이제 의미를 설명해 드리는데 우리 몸 무게의 그래비티는 위치에 따라서 스테빌리티와 밸런스 관계를 정의할 수 있어요. 스테빌리티라는 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리니어한 앵글러에 대한 가속도에 대해서 버틸 수 있다.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이퀄리브리엄을 해칭, 그러니까 무게를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내가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막 밀었어. 여러분들 중심을 잡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툭 쳤어요. 근데 쉽게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위해서 스테빌리티 말 그대로 안정감을 뜻합니다. 밸런스는 물리적 반이 이건 이제 물리적 반이 있고 밸런스는 이 이퀄리브리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개인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빌리티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 외부에서 물었을 때 잘 쓰러지지 않는 것 결국하고 밸런스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이렇게 이퀄리브리엄이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개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머슬의 어떤 포스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개인 능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물리라는데 이 물리라는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메소드는 M이 코스로 스테빌리티가 커지고 프릭션이 코스로 이제 미끄러지지 않고 스테빌리티가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베이스 오브 서포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서포트가 커질수록 스테빌리티가 커지고 호리존탈 로테이션하고 센터 오브 그래서 수평 방향이 그 오브젝트의 중앙에 있는 따라서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터브 센터브레이크를 보면 낮을수록 스테빌리티가 증가합니다. 낮을수록 예를 들면 이제 매스가 커지면
외부에서 이렇게 밀려고 해도 잘 안 넘어가죠. 그래서 스테빌리티가 증가하는 거고, 그다음에 프릭션의 개념은 이런 이제 장갑이나 이런 거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개념일 때 훨씬 안정감 있는 스테빌리티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베이스 오브 서포트라고 하는 거는 그 오브젝트가 차지하는 밑바닥 면의 넓이를 뜻해요. 그래서 베이스 오브 서포트를 우리가 정의하면 area enclosed by the outermost edges of the body in contact with the supporting surfa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포팅 서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밑바닥면과 연결되어 있는 몸 전체의 가장자리를 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구조라고 했을 때 이거의 서포팅 베이스 오브 서포트라고 하는 거는 이 밑에 있는 이 바닥면을 뜻합니다. 바닥면의 가장자리를 뜻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면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의 면으로 이어졌을 때는 두 개의 면의 가장 끝쪽 엣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서포팅 오브 베이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넓으면 이 서포팅 베이스가 넓어집니다. 발의 간격이 넓어지죠. 이 앞뒤로 하게 되면 이렇게 형성이 되고 한 발이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서포팅 베이스가 이 넓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를 우리가 만약에 비교한다 그러면 B가 제일 넓어 보이죠. B가 제일 넓어 보이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앞을 짚고 있었다. 그러면 한 손으로 짚었을 때의 넓이, 그다음에 두 손으로 짚었을 때의 서포트 베이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면에 접촉을 하고 있는 모든 면에 가장자리를 우리가 연결한 그것을 베이스 오브 서포트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넓을수록 이제 스테빌리티가 커진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베이스 서포트의 엣지에 더 가까이 있을 때 포지션이 호리전털하게는 예를 들면 이제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따라 달라지는데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있을 때 그 힘으로부터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서포트 베이스의 가장자리, 힘이 가해지는 쪽 가장자리로 힘이 쏠려 있죠. 센터 오브 그래비티에 쏠려 있으면 스테빌리티가 증가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테빌리티를 디스터번스하는 그런 외부의 힘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좋은 예인데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누군가 막 달려들 때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부딪히려고 뛰어오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무게는 보시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죠. 무게 중심이. 그래서 이제 달려오는 힘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위해서 몸의 무게 중심을 베이스 서포트의 가장 바깥쪽 힘이 가해지는 방향의 가장 사이드 쪽으로 몸의 무게를 이렇게 기울이면 여기서 힘이 쾅 부딪혔을 때 튕겨져 나가거나 이제 중심을 빼앗기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안정된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아마 운동을 하거나 여러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센터 오브 그래비티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낮을수록 훨씬 더 안정된 스테빌리티를 가질 수가 있다. 이 내용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줄타기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몸을 들고 하게 되면 훨씬 스테빌리티가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는 여기 있죠. 근데 이렇게 옆에 이런 모양의 이걸 가지게 되면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지면과 굉장히 가깝게 붙는 쪽에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들고 특히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처지는 형태의 몸을 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증가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엑시스랑 이제 같은
축에 가까워질수록 스테빌리티가 증가하겠다. 왜냐하면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일종의 포스죠, 그렇죠? 웨이트에서 포스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인데 엑시스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뭐가 커지냐? D가 커지지.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토크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쏟아지는 토크가 발생되는데 그게 이제 엑시스랑 같은 점 위에 작용을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토크라는 거는 FD인데 엑시스와 같은 위치가 되면 D가 뭐가 된다? 제로가 되기 때문에 토크가 0이 되어서 스테빌리티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스테빌리티가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한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이제 토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했고요. 토크의 특수한 경우 커플 토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조인트 토크의 형태, 그리고 토크를 이제 도구화시킨 우리 인체의 형태를 이제 아나토미컬 레버로 그래서 각 조인트에서의 그 레버에 의한 토크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이제 인체에서의 나타나는 토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이제 토크를 컨트롤하기 위한 운동 도구로서 아이소키네틱 머신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건 제일 중요한 스태틱 이퀄리브리엄,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엄,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센터 그래비티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이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을 이용한 첫 번째 이제 예제가 바로 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구하는 이런 방식이 어떤 식으로 스태틱 이퀄리브리엄 공식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여기서 무게중심을 구했는지 이거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스테빌리티와 밸런스라는 개념을 이제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까지 오늘 수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온라인이어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4시에 다시 그룹으로 우리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채팅으로 이제 아까 출석 올린 거를 제가 세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